이번 글은 부사관으로 임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남기는 조언 겸 썰입니다. 오, 좋은 정보예요. 이런 고급 정보들 얻기 힘들거든요.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먼 부사관과의 세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사관 지원은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부사관으로 지원해서 임관하는 민간 자원, 훈련소, 교육 후 부사관 학교 입교, 그 다음이 현역병에서 지원해서 임관하는 현역 자원, 자대에서 부사관 학교로 바로 입교, 그리고 전역 후 지원해서 임관하는 예비역 자원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일병에서 지원해가지고 임관한 현역 자원인데, 부사관에 대해 설명하려면 먼저 부사관 학교에 대해 이야기해야 됩니다. 09년도 기준으로 설명하는데 지금은 다른 과정들이 더 많이 생겼거나 교육기간이 변동되었을 수 있습니다. 부사관 학교는 육군에 한해서 모든 부사관들의 고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사관 학교는 크게 양성반, 초급반, 중급, 고급, 관리자, 훈련 부사관 반으로 클래스가 나눠지는데, 양성반 부사관 훈련생들의 교육과정, 후보생들, 초급반 하사 임관시 교육과정. 하사 중사 상사 올라갈 때마다 교육을 다시 받아야 돼? 홀리. 중급반은 중사 진급시 교육과정, 고급반은 상사 진급시 교육과정, 관리자반은 원사 진급시 교육과정, 그리고 훈련 부사관반은 교관 임무 수행자 교육과정입니다. 훈련병, 부사관 후보생 등을 교육하는 교관이 교육을 받는 곳이죠. 여기에 처음 입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양성반에 소속이 되고 부사관 후보생이라는 계급을 갖게 됩니다. 계급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계급은 노란색인데 잎사귀는 검은색인 포제 계급장을 지급받고 부착하게 되는데, 타 군은 색이 다릅니다. 해군은 빨간색이라고 하네요. 후보생들끼리는 이를 속칭 단풍하사라고 칭하는데, 언제든 퇴교당해서 떨어질지 모르는 것이 낙엽과 같다 하여 붙여진 별칭입니다. 부사교의 경례고호는 충성, 정통해야 따른다. 아마 전군에서 가장 긴 경례고호일 텐데, 한자 한자 또박또박 경례를 붙여야 돼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훈육지도관이나 왔을 때 충성 에서 이미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수두룩했죠. 그렇다고 그 뒤에 해야 따른다를 뻘쭘하다고 안 하면 귀신같이 앞으로 지나가던 지도관이에요. 후보생 말끝 흐리면 병사들이 따르나? 라면서 바로 지적하고 벌점을 부여합니다. 훈련 강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면, 사람이 견딜 수 있으나 꽤 고되다라는 정도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크게 이유를 들겠는데, 몸이 힘든 것은 둘째치고 부사교는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모든 후보생의 몸으로 때우는 훈련만 받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배우는 모든 훈련 과정을 교관하라고 해서 자신이 가상의 병사들을 앞에 두고 교육하는 연습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 오늘은 경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경례는 전방 45도 두 팔 상박의 하박을 몸에 완전히 밀착시켜서 오른손 끝에 자신의 오른쪽 눈썹의 끝에 붙이는 걸 실시! 경례에 대해서 교육한다. 경례는 전방 15도 두 팔 상박 라면서 자신의 훈련받은 동시에 교육 연습을 또 다시 하는 거죠. 그렇게 연습한 모든 것들은 전부 평가 점수로 환산이 되죠. 부사교의 평가 점수는 상, 중상, 중으로 나눠지는데, 이는 자대에 갔을 때 장기 복무 결정 및 첫 고참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에 매우 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부사관 후보생들은 열심히 교육 연습을 하고 또 하고 있을 겁니다. 그만두려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특히 양성반은 흡연 금지가 되어 있는데, 양성 과정 기간 10주, 많은 흡연자 후보생들이 꽤 고통으로 작용하고 실제로도 몰래 지도관들이 피웠던 꽁초를 주워서 피다가 퇴교당한 후보생들이 수두룩 빽빽입니다. 훈련 과정은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모든 것이 훈련병 훈련소 과정에 플러스 교관화 등 심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하루가 진짜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훈련하고 교육받고 공부하고의 반복입니다. 이렇다 보니 자연적으로 너무 힘든데 진짜 그만둘까? 라는 생각을 하는 후보생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후보생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가? 하고 퇴교시킵니다. 만약 민간에서 바로 부사관 후보생으로 온 자원이라면 병사의 신분으로 자대를 가 병역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때 동기였던 다른 후보생이 하사를 임관하고 자대에 갔더니 퇴교한 동기가 그 부대의 일병이더라 라는 웃지 못할 사건도 발생하곤 했죠. 그렇게 모든 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하사 임관, 그럼 끝이냐? 아닙니다. 이제는 하사가 교육받아야 할 과정인 초급반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제가 교육받았을 적에는 양성 10주, 초급반 15주, 총 25주였는데 지금은 더 늘어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초급반은 그래도 양성반보다는 널널합니다. 흡연도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주말 외박도 가능하고, 양성반은 외박이 안되고 5주 차에 면회 한 번만 가능했습니다.
PX도 이용이 가능했죠. 양성반은 금지. 그 초급반 15주가 하사 임관 후 마지막 파라다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 병사가 특기병일 때 훈련소에서 마치고 후반기 교육을 받듯이요. 그 모든 힘겨운 과정을 거치고 드디어 자대로 가게 되면 2등병과도 같지만 계급만 병장보다 겨우 하나 위인 그냥 하사 나부랑탕이가 됩니다. 여기서 갈림길이 발생하는데, 민간 지원 병사들은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는 하사가 왔다면 은근 무시하고 초반에 간부들도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보듯이 신경을 많이 쓰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초 에이스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걸 빠르게 인정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기 때문이죠. 현역 자원은 보통 임관하면 자기 부대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행보관들이 자기 밑에 써먹으려고 임관시키는 거, 아이고 일 잘하는 애니까 행보관들 자기 밑에 써먹으려고 임관시키는 거구나. 어느 정도 병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적응에 크게 어려워하지 않으나 선임이었던 병사 고참들과 무언의 알력 다툼이 생기는데, 그러다가 병사 고참들이랑 점점 친해지면 업무 효율이 늘어나서 에이스가 됩니다. 자, 예비역 자원, 즉시 전력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적응이 매우 빠르고 케바케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초반부터 에이스라고 불릴 확률이 높습니다. 사회에서 아픔을 느끼고 생계를 위해 온 사람이 다수라 정말 열심히 잘하죠. 케바케는 존재하나 거의 이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부사관의 세계는 매우 수직적이고 자존심이 강하며 마초적입니다. 초임 부사관들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갈굼 레파토리는, 왜 부사교에서 안 배웠어? 네 병사야? 네가 선택해서 들어온 거잖아. 초임 부사관은 움직이는 샌드백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겪었던 2009년 초임 부사관의 생활상은 구타, 가혹행, 폭언, 욕설 등 하고 싶은 거 그냥 골라서 당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네 선택인데 그것도 못 견뎌? 라는 게 베이스죠. 09년도 시절에는 지금의 병영문화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믿겠습니다. 이를 빠르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든 가리지 않고 뭔가 하나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부족한 면이 있으면 도태될 뿐입니다. 자기 역량을 계속 발전시키고 또 결과가 좋아야만 인정받을 수 있죠.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가 너무 단점밖에 없었나요? 이번엔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년 보장과 연금. 장기 복무가 되면 정년까지 복무하고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 대한민국 공무원 중 가장 연금 수령액이 높은 직군 중 2위로 군인연금은 말 그대로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의 연금이 나옵니다. 오히려 풍족하다고 볼 수 있죠. 200 중후반 정도의 수령액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는 복무한 연수에 따라 살짝 차등이 있습니다. 군인 아파트 제공,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결혼한 기혼 간부에 대해선 군인 아파트가 제공되는데, 물론 100% 다 좋은 아파트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내 생활 공간이 보장되어 있어서 상당한 안정감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습니다. 군인 아파트에 있는 동안 월급은 열심히 모아서 자신의 아파트를 구매한 선배님들도 많이 봤죠. 당장 결혼에 거처 할 집이 있다는 것은 사회생활에 엄청 큰 메리트입니다. 지원하는 분들에게 부사관은 좋다 해라, 부사관 아니다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으나, 단순하게 내가 돈 벌어야지, 안정적이지, 연금 나오지, 집 주지 등의 생각만으로 임관하시면 정말로 힘든 여건이 많기 때문에 내가 과연 부사관으로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게 글을 남깁니다. 그 부사관이 약간 애매한 포지션이긴 해요. 군 생활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행정보급관님은 엄마 같은 존재고 중대장님은 아빠 같은 존재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군 생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부사관인데 하사인 사람들은 동네 형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사단장님 뭐 이제 스타 달리고 그러면은 이제 만나게 되면은 포상이 흘러나오는 그런 황고? 그래서 부사관이, 저는 군생활하면서 느낀 게, 와, 부사관이 그냥 포지션이 약간 애매하구나. 애들 병력을 통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시하고 이런 것들의 제약이 장교들보다는 훨씬 제한적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조금씩 들었거든요. 자기들끼리 친한 것 같으면서, 장교랑 부사관들이랑 친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서로 견제하고 약간 막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짬과 계급 사이에 껴있는 약간 그런 정리되지 않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소위 임관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제 주임원사 보고서 네가 주임원사야? 이러는 거야. 이랬다가 이제 대대장님이 바로 머리통 이렇게 뒤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끌고서 대대장실 들어가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갈고 그러시. 여튼 좋은 정보예요. 정말 그 부사관으로 입대하려는 친구들에게 아주 좋은 정보였고, 병생활하는 것보다는 좀 길게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그런 직군이라, 어떻게 보면은 직업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그냥
돈을 많이 버니까 뭐 집을 주니까 막 이런 그런 것만 보고서 부사관을 지원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군대에 대해서 로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생활을 할 때도 버티기 좀 껄끄러울 정도로 진짜 큰 좀 고된데 근데 그냥 뭐 돈, 집, 연금 뭐 이런 거 보고서 그냥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하면 힘들 수 있다는 거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군인의 정신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간부로 들어가는 게 병사 입장에서도 좋아요. 저는 희귀 혈액형입니다. 비오르님이 올려주신 글이에요. 방송 듣다가 남들보다 좀 특이한 게 있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글 써봅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O형 혈액형을 갖고 계셨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는 혈액형이 O형이니까 알아둬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줄 알고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혈액형 검사를 다시 받으니 A형이라고 결과가 나오길래 아, 그전 검사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A형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남들처럼 자연스럽게 입대를 했고 훈련소 입소 3일 기간에 여러가지 소변검사, 폐검사,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이번엔 또 혈액형이 O형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꾸 바뀌는 혈액형에 잠시 부모님을 의심했지만 제가 아무리 봐도 부모님이랑 붕어빵이라 더 이상 의심하지도 않고 O형이라고 믿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2병 1병을 지나 상병을 달고 상병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또 혈액형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뭐야 하고 의심을 품었지만 군의관한테 물어봐도 그냥 잘못 나온 걸 수도 있으니 신경 쓰지 마라고 하길래 자연스럽게 잊고 있었습니다. 얘 제정신이냐 군의관? 나중에 전쟁 났을 때 수혈해야 되는데 내가 혈액형 달라가지고 맞았는데 핏줄 속에서 응고되면 어떡하려고 미친. 똑바로 한 번 더 검사해줄 생각은 안 하고서 그냥 잘못 나올 수 있으니까 공격해도 이게 뭔 헛소리야. 전역을 하고 몇 년이 지나고 국가고시 시험을 자격 확인을 위해서 병원에서 검사받던 도중 의사분이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혈액 검사나 이것저것 검사를 했죠. 근데 혈액 검사해주던 임상병리사분이 심각한 표정을 보시더니 어? 왜 이러지? 라면서 피를 한 번 더 뽑아야 한다고 하셔서 다시 검사했는데 아무래도 희귀 혈액형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전문 용어로는 위크-A형, 즉 항원이 부족한 A형으로도 볼 수 있고 O형으로도 볼 수 있는 인식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더 자세한 혈액형은 대학병원 가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갔습니다. 예이씨, 결과 값이 없는 거잖아. 27년 내내 저는 제 혈액형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군번줄엔 아직도 A형이라 박혀있는데 그래도 참 다행인 건 수술할 일이 없어서 수혈 문제는 없었네요. 나중에 수술 받을 때 수혈 받으려면 제대로 된 혈액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조만간 대학병원 가서 검사하려고 합니다. 보건님은 혈액형 많이 특이하신 분 본 적이 있나요? 마지막에 이렇게 물음표로 해주는 거 좋았어요. 없어요. 네. 혈액형에 대해서 신기한 거 하나는 우리 집안이 약간 신기한데 우리 집은 되게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3대째 내려오는 그 대를 위를 보면은 한 학렬에 딸이 둘밖에 안 태어나. 근데 그 딸 둘이 한 집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사촌이 딸 둘을 낳으면 다른 친척들은 전부 아들만 낳아. 그게 3대째 내려오고 있어 지금. 그래서 우리 집에 그게 있어. 우리 집안은 딸이 귀하다 이렇게. 이 말을 왜 했냐면 신기한 게 전 세대나 후세대는 모르겠는데 내 세대에 있는 그 친구들은 전부 B형이에요. O형, A형도 없고 다 B형이에요. 올 B형. 그래서 혈액형에 대해서 뭔가 특이한 거라고 하면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난 사실 어렸을 때 그런 거 진짜 많이 믿었잖아. 우리 막 A형은 뭐 소심하고 되게 꼼꼼하고 뭐 B형은 뭐 되게 활기찬데 뭐 바람기 기질이 있고 뭐 O형은 뭐 무슨 뭐 정의롭고 뭐 B형은 사이코다. 맨날 막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막 그 혈액형 하나 갖고서 사람을 4등분한. 나는 그거 보고서 바로 뭐가 생각났냐면 옛날 중국에 보면 중국에 그런 게 있어요. 몇 날 몇 시에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니까 그 사람이 음양 오행과 이것저것 다 해서 보니까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되게 잘 살더라. 그래서 통계를 냈어. 통계학을 낸 거야. 뭐라 그러냐? 주석이라 그러나? 뭐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통계학이니까 뭐 그렇다 쳐. 근데 그거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태양인 태음인 뭐 소양인 소음인 뭐 이런 거 알아요? 그 사람이 무슨 8가지로 나눠지고 무슨 16가지로 나눠지고 이게 말이 되냐고. 다 다르지 기질이.
기질만 수백 가지에 갖고 있는 그 성격만 수백 가지가 뭐야?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일 텐데 비슷한 성격이 있을 수는 있어. 큰 성격들은 비슷한 성격이 있을 수 있어. 뭐 작은 일에 개의치 않고 뭐 잘 웃고 긍정적이고 뭐 이런 거는 비슷해서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그럴 수 있지만 그 안에 막 조그마한 짜잘한 막 그런 성격들까지 막 뭐 그런 건 그식이지. 제가 봤을 때는요, 그냥 많이 먹어서 살찐 거예요. 어렸을 때 많이 먹어서 건강해야 된다고 많이 먹여놓으면 과도한 그 영양소가 들어오면 몸에서 불필요한 거는 지방으로 축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남자는 27, 여자는 29대까지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데 그 안에 계속 그 지방 세포를 늘려버리면 살이 금방 쉽게 찌는 체질로 변하는 거야. 마치 어떤 사람은 지방 세포가 적어서 요만한 보온병 하나에다가 물 쪼르륵 받아서 반만 채운다 그러면 지방 세포가 이 하나가 지방 세포라 그러면 그 보온병이 한 100개 있어. 100개 있는데 물을 부을 때 이렇게 그 한 잔으로 갖다 이렇게 나눠 붓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한 번에 그 절반씩 붓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이 살이 더 빨리 찌겠어? 보온병이 100개 있는 사람이 훨씬 살이 더 빨리 찌겠지. 형 그러면 MBTI 검사도 안 먹었다니. MBTI 검사가 뭐야? 성격 유형? 나 해봤던 것 같은데 성격 유형 검사. 여기 있네. 성격 테스트.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마음은 정중앙이고 직관적인 걸 더 많이 믿고 본성은 원칙주의형, 전술은 계획하는 것보다는 탐색하는 형이고 자아는 신중하기보다는 자기 주장하는 게 강하다. 사이코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생각할 때 제 친구들도 그렇고 되게 활발하고 그냥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다 외향적이고 되게 그냥 항상 웃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잘 웃고 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내재되어 있는 마음속은 아주 그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왜냐하면 밖으로 그걸 쏟아내지 않고 속에다 계속 담아두고 있고 그거를 계속 그 몸 안에서 자정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가서 없어질 때까지는 그 마음속에 그게 남아있거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밝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내성적이야. 쉽게 말하면 사람들하고 놀 때는 막 가가호 하고서 막 놀다가 사람들하고 딱 끝나고서 집에 가면은 입 딱 닫고 굉장히 시크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계속 삶에 대해서 고뇌하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가 친구들이랑 만나면 그런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웃고 떠들고 막 분위기 메이크업 그리고 혼자 남겨지거나 혼자 독백하거나 혼자 노래 듣거나 그런 때가 되면은 저기 심해까지 들어가. 마음속에 담아놨던 옛날 생각들 막 옛날에 내가 막 좀 억울했던 거 옛날에 내가 좀 손해봤던 거 막 이런 거 생각하면 갑자기 발차기 막 날라오고 막 혼자서 막 입을 차고. 형도 방송 끄면 현타 와? 저는 방송 끄면 현타 오는 시간은 지났죠. 그 방송 끄면은 현타 오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 하면 혼자 있어서 그래요. 고립이 되면 그래요. 혼자 고립되면 누구랑 말할 사람도 없고 이 지금 상황을 어디다가 풀 사람도 없고 사실 사람이 뭔가 이야기하는 걸 누가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거의 80% 해소되거든. 그냥 결과를 원하지 않고 답을 원하지 않아. 그냥 말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아 진짜? 이러면서 그냥 말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편해져. 그럼 막 방송하다 보면 야 오늘 개진상 있어가지고 아 오늘 되게 힘들었네 말. 오늘 막 뭐 해가지고 뭐 있었는데 뭐 다 실패해서 오늘 계획한 거 아무것도 못했잖아. 이런 걸 말할 사람이 없잖아. 그럼 고립되는 거야. 심리적으로 고립되면 방송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지금 채팅창에 글씨 올라오는 게 하나하나가 다 인격체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쫙 수천 명이 이렇게 수백 명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수천 명이 와와와와와 막 이러고 있는 느낌이 아니라 그 잠깐 찰나에 그 채팅창에 올라오는 그 글을 할 때만 내 얼굴 앞에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따는 또 없어졌다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내 얼굴에 와서 얘기하고 사라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소설책 같은 걸 봤을 때 이런 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설책을 보면은 상황이나 이야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환경이나 그런 게 글로 아주 구현이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려져 있는 것처럼 글로 표현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읽어도 머릿속으로 그 상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설책을 볼 때 다 상상을 하면서 상황이나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이 걸어다니고 이 사람은 입술이 붉고 하얀 얼굴을 가졌으면 금발머리를 가졌다고 했는데 지금 걸어서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나풀나풀거리는 치마를 입어서 바람에 휘날리고 있겠구나 막 이런 상상까지 하면서 막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소설책을 볼 때 상상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방송을 하면 상상을 못하니까 채팅창에다 사람들이 글 쓰고 이러는 게 그냥 한낱 플래시로 돼 있는 그냥 글씨로 보여. 사람으로 인식이 안 되고. 그래서 스트리머들끼리 뭐 친목질한다, 막 스트리머들끼리 서로 뭐 뭉치고 서로 뭐 얘기한다, 막 이거는 불가피한 거야. 외로울 땐 링가든. 안녕하세요. 간부 축구로 장기하려다가 뚝배기 부셔진 선배님 썰, 훈련 중 치킨 시켜 먹고 대대장님께 칭찬받은 썰 등 세 번째로 썰을 풀게 되는 예비역 중사입니다. 전 당시 제2 신교대 운영이라는 육군 지침에 따라 박격포와 직사화기 교관 임무를 1년 정도 수행했는데 이때 지켜본 훈련병들의 모습에 대해 교관으로서 느꼈던 바를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거의 대부분 이제 병사 위주의 그런 썰들이었는데 특히나 이제 훈련소 가면은 교관님들이 전부 부사관님들이시거든요. 그분들이 느꼈던 훈련병들에 대한 모습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혹시나 보셨던 분들에게 공감을, 미필분들에게는 팁을 좀 드리고자 한다고 하시네요. 훈련병들은 반드시 퇴소 후 흔적을 남긴다. 겪은 훈련들에 대한 기록으로 남기는 친구들이 한계 생활관에 반드시 한 명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PRI 난이도 3 할만한데 짜증남, 행군 난이도 맥스 넌 이제 죽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겪은 점을 다음 기수에게 보라는 식으로 남겨놓는 거죠. 일종의 너도 한번 느껴봐라 같은 심리인데 저런 매뉴얼 비스무리한 걸 남겨놓는데 거기에는 어떤 조교가 악마인지 어떤 교관이 사탄 같은 존재인지 써놓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신교대에는 한 기수가 자대로 떠나고 나면 부대 관리 명목으로 다시 CS복 세탁, 장구류 정리 등 부대를 한번 싹 뒤엎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들을 당연하게 다 알고도 또 읽어보면서 웃습니다. 야, 너 악마래, 잘 좀 하지 그랬냐, 저거 내가 갖게 할 때 물도 줬는데 심하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웃어넘긴 후 그 매뉴얼들을 다시 고이 접어 새로운 기수들이 생활할 관문대 장구류 사이에 끼워넣습니다. 야, 우리 손바닥 안에 노란하고 있던 거였네.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는 그것들이라도 읽어보고 참고할 수 있게 나름의 배려를 해주는 거죠. 2번, 훈련병은 자신이 아픈 걸 잘 말 못하는 경향이 있다. 저도 훈련병 시절에 그랬지만 훈련병은 사회와 전혀 다른 분위기인 군대에서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하기 힘들죠. 점호 시간에 환자 있나? 하고 물어보면 눈을 피하기 바쁩니다. 주변 동기들의 눈총을 받을까봐, 교관 조교에게 한 소리 들을까봐 숨기는 거죠. 하지만 절대로 자신의 몸이 아프다면 숨기면 안 됩니다. 훈련병의 몸은 국가가 전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훈련소는 군기를 잡을지언정 훈련병이 죽으라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관과 조교 입장에서도 절대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귀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대하시는 분들은 훈련병으로 가시면 자기 몸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 교관, 조교가 몸 상태를 체크하고 훈련 강도 및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3번, 훈련병 훈련 시 교관, 조교의 매뉴얼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 크고 빠릿빠릿하게 훈련 잘 받으시면 쉬는 시간 연장, 느슨하게 훈련시켜주겠다, 이런 말 들으실 텐데 다 개뻥입니다. 어느 훈련소나 마찬가지지만 군대는 일과 시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고 훈련소는 훈련병 훈련 시간의 일과에 맞춰서 정확하게 5분 단위까지 무엇을 할 거다라고 다 계획이 되어 있죠. 당연하게도 많은 휴식을 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훈련을 느슨하게 할 수는 없는가? 이것도 힘듭니다. 교관들의 두뇌에 일단 심어져 있는 것은 훈련병은 냅두면 사고가 발생한다입니다. 특히 교관과 조교가 훈련을 제외하고 제일 신경 곤두서 있는 시간이 개인정비 시간이라는 것은 일맥상통하죠. 사회와 단절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고된 훈련을 마치고 나면 마치 부모님의 품을 그리워하듯 눈물을 훔치는 훈련병들도 존재합니다. 신교대의 교관, 조교는 훈련병이 미성숙한 군인의 정의하기에 혹시 사고가 일어날까 더더욱 신경이 곤두서고 그들이 잡생각이 들지 않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솔직히 피훈련자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고 귀찮다는 점 다 알고 시킵니다. 그렇게 그 모든 훈련들을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게 이수시킨 뒤 자대로 보내죠. 그럼 어차피 정해진 훈련도 뺑키쳐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남는 시간이 신락 같은 휴식 시간에도 얼차려를 통해 체력을 증진하게 됩니다. 앞에서 다수의 훈련병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히게 딴짓을 하거나 잡생각하는 훈련병들이 눈에 띄는데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기왕 정해진 훈련 그나마 잘 따라와주는 게 2, 3분이라도 더 휴식을 배려받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뻥치시네. 야, 아주 간부 물이 덜 빠졌구만. 마지막에 또 뻥치잖아. 항상 이런 식이야. 야, 이 녀석들아, 내가 너희들 쉬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이 녀석들아, 주말이어도 군기강을 확립하고서 쉬어야지. 이 녀석들이
자, 각자 담당 구역 청소 실시하고, 자, 오늘 비도 오니까 물광 건조 실시할 수 있도록 침구류 다 빼. 4번. 이외로 훈련병들을 보내고 나면 교관 조교들도 한동안 서운해함. 앞에서는 칼로 찔러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교관 조교들. 하지만 이들도 훈련병들이 자대로 떠나고 나면 꽤 섭섭합니다. 저 또한 그랬죠. 매 기수마다 진짜 은근히 정이 가는 친구들, 뺀질거리는 것 같은데 밉지 않은 친구들, 진짜 뺀질거리는 친구들, 조교로 쓰고 싶은 친구들 등 캐릭터들이 기억에 남는데, 그런 친구들은 한두 달 단위로 자대로 떠나보내다가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울적해집니다. 그러다가 제가 타부대로 파견을 갔을 때 일병쯤 되는 친구 와서 충성! 교관님 저 땡땡땡기 일병 땡땡땡입니다 하고 아는 척 해주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죠. 그런 보람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교관과 조교들이 훈련병들에 대하고 있을 겁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 번호를 물어보고 자대로 떠난 훈련병들 중 몇몇은 아직도 연락이 오고, 가까운 친구들은 술 한잔 기울이면서 그때 힘들었던 점들 터놓으면 절 까기도 합니다. 신병 교육 때도 사람이 적응하고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입대를 준비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몸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꿀팁 감사드리고요. 저도 생각나는 게, 제가 옛날에 17사단 훈련소 들어갔을 때 그때 그 내무조교로 있던 사람이 참, 그 사람이 날 아주 좋게 봤어. 근데 제가 좀 과도하게 좀 군대에 대한 지식을 너무 많이 갖고 가서, 저는 집안이 할아버지 완전 군인이셨고, 할아버지는 제가 알기로는 중령인가 대령까지 하셨고, 아버지가 해군 장교셨고, 저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역시 어른들이라 크군. 어림없지. 가라 커터. 아들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아버지 출근할 때마다 경례했단 말이야. 아버지 다녀오십시오 이러고 경례하고 그랬어. 그러면서 자라고, 그러다가 군대도 한 2년 늦게 가니까 전역을 한 친구들이 있어. 20살 때 군대 갔던 친구들이 전역을 한 친구들이 있을 정도로, 동네 친구들이 한 2-30명 있는데, 걔네가 군대 갔다가 휴가 나오면은 다 날 찾는 거야.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뭐 한 달 내내 술 먹어. 근데 걔네가 술 먹으면 훈련이 어떠니, 총을 어떻게 쏘니, 야 누가 보면은 기밀 누출하는 줄 알 거야. 술 먹고서 막 총 쏘는 거부터 자기 그거 병기 어떻게 그거 다 풀어가지고 다 어떻게 조립하는지, 조립 순서, 막 수류탄 까는 거, 막 훈련소 갔는데, 훈련소에서 교관들하고 조교들이 이거 수류탄 까가지고 던지는 거, 이거를 알려주기 전에 내가 내무실에 있는 애들한테 교육시켜주고 갔어. 근데 내가 워낙 그 군대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야 이게 이거 끝나면 이거 다음에 이거 뭐 총 그거 가지고 하는데 피아노 하고 막 그래. 피아노가 뭐야? 그냥 귀찮은 거래. 나도 안 해봤는데 원래 귀찮고 힘들다니까 그냥 지나가려니 하고 그냥 하자. 그럼 가면은 그날 가서 피아라이 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는 그냥 소총 뭐 훈련 뭐 아니면 뭐 소총 뭐 연습 뭐 이런 식으로만 써있고 마는데, 그거에 대한 카테고리에서 무슨 훈련을 하는지 난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1등 했지. 그러니까 내무 조교가 앉아서 자기가 대답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야. 편한 거야. 소설책 보고 있어.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봐 애들이. 그러니까 내가 가서 본 거는 없지만 뭘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애들이 다 물어봤지. 그래서 조교가 날 좋아했어. 걔는 내무실에서 애들을 관리해야 될 시간에 자기 개인 정비 시간을 갖고 있는 거야. 나 덕분에. 그러다가 내가 좀 틀린 거 했으면 막 소설책 보고 있다가, 야 몇 번 훈련병, 몇 번 훈련병, 그건 잘못됐어. 여기선 그렇게 안 해. 너네들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야. 알겠습니다. 긴장만 하지 마. 그런 부분에서만 찝고 넘어가고 존나 편한 거야. 막 맨날 밖에 나돌아다니고 내무실 들어오지도 않고. 비염 있는데 화생방 훈련해도 되냐고요? 님 뇌수까지 나와요. 뭐 부비동에 차 있는 염증 싹 없어져. 그냥 소독돼. 소독 다 나와. 저 뭐 천식 있습니다. 다 울어. 천식 있어? 들어가면 나 들어가. 저 비염이 있습니다. 들어가. 그 어디 뭐 한방병원 가가지고 코에다가 뭐 휴지 꽂고서 이러고 자 하고 있으면 막 콧물 주주주주 나오는 거 막 그거? 야 시스탄 터뜨려. 5초면 여기 얼굴에 있는 모든 액체가 다 쏟아져 나와. 내 입구로. 눈, 코, 입, 귀는 솔직히 뭐 나올 게 없으니까. 눈, 코, 입으로 그냥 모든 게 다 뿜어져. 그냥 나와. 그냥. 훈련소에서 꿀팁은, 조교들이나 교관들이 소리 엄청 지르고 욕할 텐데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처음에 기를 한번 잡아야
그래야지 애들이 말도 잘 듣고 좀 그러니까 그거 기죽이려고 생 쇼하는 거지 미워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자기한테 보통 군대 가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집이나 주위에 있는 환경에 의해서 사랑받으면서 자라다가 군대라는 데 가면은 갈굼받고 맨날 혼나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지는데 사회는 더 그지 같아요. 군대는 천국입니다. 군대에서 행복하게 사시고 사회 나와서 지옥을 한번 맛보시는 거예요. 그 앉아서에 그 지나가는 거 그거 의자 놓고 근데 그거 놔도 흙바닥이라 가지고 불편하네 그지? 그냥 형이 봤을 때는 중국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중국에서는 하도 땅덩어리가 넓고 우리는 고추를 한 번 씹으면은 그 나무에서 고추가 또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리고 그래서 막 3번 4번 이렇게 빼거든? 근데 중국은 땅덩어리 하도 넓고 그걸 그렇게 일일이 하는 게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줄기대로 그냥 쭉 잡아가지고 그냥 통째로 다 갈아서 그 잡아놓고 그냥 다 뽑아놓고서 그러고서 다 뜯어서 버리고 이런데 그래서 한 번 농사짓는데 한 번 중국은 진짜 존나 힘들겠다. 내가 진짜 안 지어본 농사가 없어. 감자, 고구마, 배추, 고추, 마늘 뭐야 또 뭐 있어 뭐 파는 뭐 농사도 아니야. 파는 존나 쉬워. 파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작물이에요. 대가리 자르고 몸 자른 다음에 그냥 흰 둥이만 바닥에다 꽂아놓으면 다시 뿌리가 나서 또 자라니까. 버섯은 저는 심는 거 해봤는데 그 몇 년을 기다렸는데 먹어보진 못했어요. 무도 빡세지. 무도 빡세. 딸기. 딸기를 그걸 몸체를 잡고서 이렇게 뜯으면 안 돼. 살짝 이렇게 품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탁. 포도 하나씩 씌우는 거, 뭐 배. 그러니까 모든 농사가 다 힘들어요. 웬만하면은 사람이 물건을 만질 때 정면에 있는 거보다는 살짝 아래에 있는 걸 만지는 게 훨씬 편하거든. 농사는 무조건 아래로 숙여. 아니면은 과수원 같은 거면 무조건 이렇게 들고 있어. 그러니까 허리나 팔이 미친 듯. 이 만평 복숭아 과수원 합니다. 머리가 익어요. 와, 2만 평? 좀 홍보 좀 해. 왜? 아니 뭐 자기네들 이거 농사 짓고 뭐 자기네들 뭐 장사하고 이런 거 내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라니까. 카페에다 막 올리고 그래. 그래 카페 사람들하고 팔고 사고 그래. 사기만 안 치면 되지 뭐. 그런 다음에 서로 전화하면 침묵 밴. 우리 애들은 밥을 안 남겨요. 시골 내려가서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 한 바구니씩 못 캐면 밥 없다고 하니까 힘들게 캐더니 그 후로는 밥을 안 남겨. 1차적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돼. 우리 젊은 우리 같은 나이 먹은 사람들도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아니라 청장년들도 이게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들이 되게 많아. 나는 군대 갔을 때 진짜 깜짝 놀란 게 군대 갔는데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도시에서만 산 거지 옛날부터. 그러니까 작업을 잘 못해. 군대에서 작업하는 건 거의 농사 짓는 거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땅 까고 막 뭐 뒤집고 뭐 심고 빼고 막 뭐 보수하고 막 이런 거 전부 농사할 때 쓰는 거거든. 그때 농사 지어본 사람들은 어렸을 때 그런 걸 보고서 자랐으면 그냥 군대에서도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되게 쉽게 이렇게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하고 옆에 뭐 필요한지 바로 갖다 주고 그러는데 도시에서 살던 애들은 컴퓨터 게임만 하다가 이러다 군대 오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야. 공부만 하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군대에서 제일 어버버거리는 사람이 사회에선 제일 똑똑한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땐.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똑똑한데 좀 처세술이 좀 좋은 애들은 멀리서 보고서 바로바로 배워서 하는데 그게 기본적인 그게 안 돼 있고 그냥 세뇌로만 공부만 이렇게 하고 그런 친구들은 군대에서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개원으로 빠지거나 그래서 컴퓨터 많이 하는 그쪽으로 빠져서 좀 업무 처리하는데 이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지. 인재를. 작업에는 못 써. 힘도 없고 작업도 못해. 차라리 노가다가 난 쉽다 생각해. 왜냐하면 노가다는 내가 벽돌을 지고 올라가서 벽돌을 내려주면 거기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그 벽돌로 갖다 벽을 만들거나 뭔가 이렇게 뭐 작업을 한단 말이지. 그 뭐 내가 아시바를 막 들고서 올라가. 그러면은 그 아시바들이 막 세워지는 게 보여. 그리고 그 아시바를 수거하고 다시 올리고
그런 작업을 하면은 나중에 내가 멀리서 봤을 때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인단 말이야. 금방금방 올라가. 한 일주일이면 막 한 몇 층씩 올라가. 근데 농사는 와 씨 끝도 없어. 영양제주로 나가 막 밖에 나가가지고 영양제 막 물에 타가지고 막 이렇게 푸시푸시 해가지고 영양제 막 주고 다 돌고서 집에 들어오면은 또 좀 며칠 있다가 또 나가가지고 뭐 비 올 때 맞춰서 또 비 안 올 때 맞춰가지고 또 약 줘야 되고. 그리고 배추를 뽑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배추를 뽑는다 그러면 배추를 하나 딱 이렇게 뽑는 걸로 생각하잖아. 한 10,000개씩 뽑아요. 한번 뽑을 때 한 10,000개씩 뽑아봐. 바로 정신병 걸린다니까. 하루 만에 못 뽑아 10,000개씩. 하루에 막 한 4,000개 막 3,000개씩 뽑아. 그냥 뽁 이렇게 뽑는 게 아니야. 뽁 이렇게 뽑는 거면 쉽지. 발로 갖다 차고 다니지 그러면. 겉에 널브러진 거 걷어가지고 안에 상품성 있는 것만 딱 잡고서 살짝 비튼 다음에 안에다 칼 집어넣어서 밑둥만 탁 잘라. 정확하게 밑둥만. 나중엔 여기 물집이 잡혀. 그것만 해? 다 잘랐지? 그럼 이제 실어야지. 스쿼트야. 스쿼트 3,000번 하는 거야. 맨몸 스쿼트. 사고 요에 3,000번 했지? 그럼 이제 경운기로 옮기잖아. 우르르르 해서 경운기로 옮기잖아. 트럭으로 옮기든지 옮기잖아. 그럼 그걸로 끝이야? 아니야. 절임 배추래. 그거 지옥이야. 또 칼로 갖다 3,000개 다 잘라. 그럼 이제 2배가 됐네. 6,000개야. 그럼 그 6,000개를 소금물에 소금물에 이렇게 적셔서 넣고 6,000개를 적셔서 넣는 거. 그럼 또 그것만 해? 이제 또 하루 또 재워놨다가 또 꺼내야 돼. 물 빼야 돼. 그러면 또 6,000개를 또 걷어서 올려. 그 다음에 물 빼. 하루 물 빼. 그럼 또 거기서 끝이야? 이제 비닐 또 작업해야 돼. 거기다가 이제 물 뺀 거 배추 이제 넣어. 그 작업을 다 해. 또 거기서 끝이야? 박스 작업해야 돼. 거기다 이제 박스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박스 접어서 박스대로 또 이제 정리해서 넣어야 돼. 박스가 막 씨발 수백 개야. 또 거기서 끝이야? 택배 오면 택배 아저씨 또 실어줘야 돼. 씨발 또 스쿼드야. 뒤진다니까. 씨발 뒤져 아주. 근데 나는 과일 농사는 안 지어봤어요. 과일 농사는 안 지어보고 채소 같은 거 많이 해봤는데 감자가 진짜 지랄이야. 감자가 노하우 없으면 지랄이야. 감자 그 캘 때 감자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요렇게 삼각형으로 된 요렇게 땅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렇게 뽁뽁뽁뽁뽁뽁뽁 이렇게 실리면 심어져 있어. 그럼 위에 이렇게 감자 줄기가 쭉쭉쭉쭉 올라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감자 줄기를 통째로 이렇게 뽑으면은 감자가 밑에 그 박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앉아서 그 줄 끝에 앉아서 그 옛날에 모래 훔쳐가지고 깃발 떨어뜨리는 거 있지. 그런 것처럼 모래를 막 걷어. 모래를 손으로 막 걷다가 감자가 보이잖아. 그러면은 살살살살살 해가지고 호미로 갔다가 살살살살살 구석 요렇게 해가지고 그 감자를 찾아야 돼. 감자 줄기를 찾아야 돼. 막 나 왕건이도 나오고 조그마한 것도 나오고 뭐 큰 것도 나오고 뭐 알맹이도 나오고 막 그래. 막 찾아. 근데 이게 왜 지랄이냐? 호미로 갖다 그렇게 하고 있다 보면 찍으면 바로 썩어. 상품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찍힌 상태에서 보관을 하면은 걔가 그 찍힌 부분이 썩어 들어가요 바로. 그러면서 곰팡이 쓸고 그러면서 그 주위에 있는 감자들까지 막 못 먹게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보기 싫게 돼버려. 혹시나 감자를 찍었으면 무조건 그냥 그 감자는 빼야 돼. 혹시나 박스에다 집어넣어서 그거 팔잖아. 며칠 지나면 그 감자가 막 안에서 막 곰팡이 쓰고 썩어버리거든. 바로 전화. 아니 이딴 감자를 막 파는 말이야. 아유 한 박스 더 보내드릴게요. 아유 안 먹으면 아유 한 박스 더 보내드릴게요. 씨바 바닥에 찍힌 거 다 집어넣어서. 무, 뭐 당근 이런 게 존내 귀여워요. 대가리가 뽕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키우다 보면 대가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무 같은 거 보면은 위에 초록색 돼 있는 부분이 그게 땅 위로 나와 있는 부분이야. 존내 귀여워. 이렇게 딱 볼록볼록 튀어나와. 그대로 뽑아. 근데 존내 무거워. 무가 잘 자라면 존내 무거워. 무를 하도 쳐먹어가지고 존내 맵고 막 아우 달다 이러면서 막 어른들 드시는데 나는 매워서 못 먹겠다. 코가 막 무슨 와사비 뭐 통째로 먹는 거야. 고라니가 자꾸 고구마 잎을 팔을 먹어 제껴? 그러니까 고구마가 수확할 때 됐는데 고구마 줄기를 먹는 거면 땡큐야. 왜냐면 고구마 줄기 지랄이거든. 그거 고구마 줄기 치우는 것도 지랄이야. 근데 고라니가 먹어주면 땡큐인데 고라니 개새끼들 고구마 잘 자라고 있는데 다 합쳐먹고서 이파리가 없어서 고구마가 밑에서
나중에 캘라고 보면은 무슨 5살짜리 애기들 뭐 그러면 요만한 게 나와요. 거기에 막 이렇게 그래도 살겠다고 거기에 뿌리가 이렇게 나 있어. 이걸 씨발 어디다 쓰나. 멍게 장인 모든 멍게 요리 주문받습니다. 멍게찜, 멍게 숙회, 멍게 김치, 멍게 섬, 멍게 가스, 멍게 스모는, 멍게 깍두기, 멍게 미소, 멍게 물회, 불고기, 리조또. 리조트? 리조트. 나 멍게 리조트를 할래. 그 스킨 스쿠버 할 때, 생각나네. 나는 그 스쿠버를 특전사 아저씨들한테 배웠거든. 고등학교 때 친구 삼촌이 특전사였어. 특전사 전역한 사람이었는데 그 모임인데 다 그냥 싹 다 특전사야 그냥. 그래서 되게 전투적으로 배웠어. 내가 처음에 그 오픈워터라 그러거든요. 그 같이 다이빙하는 그 버디 2명하고 해가지고 셋이서 다이빙하고 막 그럴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데 나는 그거 딸 때 이미 웬만한 자격증들에 있는 인스트럭터들이 배우는 걸 다 배웠어. 물속에서 구조하는 것까지 배웠어. 바다에서 조끼 벗고서 다시 그 조끼 입으로 다시 내려가서 그 조끼 입고 다시 입고 그런 짓을 했어. 그러니까 물속에 다 착용하고 내려가. 막 깊은데 말고 한 10몇 미터 되는데 내 가. 파도 치잖아. 막 몸이 이렇게 돼. 조끼 벗어. 여기 납 이만한 거 막 차고 있거든. 납 벗어. 그 다음에 이 뒤에 공기통 있잖아. 공기통이랑 이 조끼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해서 쭉 벗어. 그냥 이렇게 해서. 그래서 벗은 다음에 내려놓고 그러면 아직 이거 지금 물고 있으니까 연결돼 있잖아. 물고 있는 상태에서 쭉 빼가지고 이거 웨이트 그 위에다가 조끼 위에 올려놔. 그러면 안 떠오르거든. 조끼 위에 올려놓고 그러고서 하고서 버려놓고 그리고 부 하면서 상승. 그리고 올라온 다음에 다시 내려가. 다시 스킨으로 이 웨이트 없이 이 슈트 입고서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안 들어가죠. 이거 자체가 뜨거든. 부력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완전히 몸을 기역자로 꺾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오리발이 물속에 바로 잠기게 해야 돼. 안 그러면은 몸이 이렇게 다시 떠올라요. 이렇게. 그래서 직각으로 해서 몸을 완전 일자로 세운 상태에서 쭉 잠깐 들어갔을 때 발을 빨리 팍 쳐가지고 그대로 내려가요. 그래서 10m, 12m인데 그 내려가가지고 막 내려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거. 이거 호흡기부터 찾아. 막 물속에서 막 오리막 치고 막 이러면서 내려가가지고 그거부터 물어. 딱 물고서 그러면 공기방울 팍 나오면서 이 물고 있는 상태에서 몸 자꾸 뜨니까 웨이트 잡아가지고 웨이트 몸에다가 묶고 그 다음에 다시 요거 조끼 잡아가지고 조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하고 다시 이거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조끼 차고 다시 자하고서 그 다음에 끝. 그런 짓을 수백 번을 했어요. 그거 해야지 산다고. 사람 인명구조하는 거 한다고 인명구조하는 거 하고 막 사람 막 물속에서 이 사람이 긴장하고 이러면 막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잡는 거야. 이 사람이 물속에 빠졌을 때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다른 사람 자기도 살아야 되는데 그 살고자 하는 본능이 너무 세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밟거나 다른 사람을 눌러 잡아 끌어. 이게 제일 무서운 거야. 손이나 발로 닿는 걸 모든 걸 다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그러고 이러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게 막 물속에서 막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면에서 다가가면은 그 사람이 막 눈 뒤집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러기 때문에 뒤에서 다가가야 돼. 뒤에서 다가가지고 잡고 그러고서 이렇게 끌고 가고 막 이러는데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난다. 내가 학교 들어가서 다른 애들 스쿠버 배우고 스쿠버 공부하고 이런 거 보니까 그 친구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그냥 스포츠 레저로 배운 거야. 나는 무슨 생존으로 배웠고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좀 억울하더라고. 왜 날 그렇게 가르쳤나. 뒤질 뻔했다니까. 처음에 아예 스킨 스쿠버를 처음 배우러 갔는데 나보고 자질이 있는지 그래 본다는 거야. 그런 이 수영을 어느 정도 한다고 들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고. 웨이트 있잖아. 웨이트 그 납을 이렇게 플라스틱에 싸져 있거든요. 고무 같은 거에. 그걸 바닥에다가 그냥 이렇게 위에서 걸어가면서 툭툭 던져. 한 2, 3m마다 하나씩. 다 주스래. 물속에 10m 밑에 있어. 그 납이. 근데 그걸
그냥 물속으로 잠수해서 그걸 갖고 오래. 그냥 아무런 꺼리낌 없이 처음에 들어갔어. 와, 근데 거리상으로 봤을 때 한 7, 8m 정도 되니까 이게 들어갔다가 나올 생각을 갑자기 찰나에 딱 하게 되는데 위에를 살짝 본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너무 깊게 들어왔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주 찰나에 조금이라도 들면 숨이 칵 막혀요. 이게 합 하고서 이러고 쭉 내려가고 있다가 갑자기 이러다가 내가 못 올라올 것 같은데 이 상태에 이렇게 깊이 내려왔으면 다시 이만큼은 올라가야 된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딱 스치자마자 갑자기 이러면서 그냥 거기서 허리 꺾어서 다시 올라오거든? 처음에 2번인가 그렇게 하다 실패하다가 아니 내가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내가 왜 못해? 존나 짜증나는 거야. 그리고 내 몸 길이를 생각했어. 아니 사실 물이 10m지 내가 팔 이렇게 뻗고 있고 내 키 이러면 이 상태면 2m는 좋게 넘을 텐데 그러면 실제로 들어가는 거는 뭐 처음에 들어갈 때 숨 참고서 들어가는 거 0. 몇 초 동안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생각하면은 한 2m 벌고 들어가는 거니까 8m만 들어가면 되네. 10m 들어갈 필요 없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편해졌어. 그러고서 발차고 쭉 이렇게 들어가는데 딱 그 마의 선이 있어. 한 7m, 8m 그 딱 마에서 딱 그 밑에 보여. 나비 있는데 그게 보이는데 그거를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거 잡으면 내가 못 올라올 것 같아.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 물을 그냥 조금 마셔. 숨 쉬듯이 이렇게 하면은 뒤지는 거고 그냥 입으로 이렇게 빨아서 먹는 신용을 하는 거야. 그냥 먹어 이렇게 물 마신다든지 밥을 먹을 때처럼 식도로 물을 먹어버려 그냥. 그러면 갑자기 숨을 한 2배는 더 넘게 쉴 수 있어. 되게 신기하게. 그게 그 사람이 뭔가 입으로 뭔가 들어와서 이 하는 행위 자체가 그리웠나 봐. 되게 그게 막 물속에 있는 산소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숨을 빨아들이는 이렇게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그런 입을 이렇게 이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숨을 빨아들이는 그런 행위 하나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이 돼요. 숨은 내가 지금 마신 걸로 충분히 2분, 3분 더 버틸 수 있는데 내가 그 심리적으로 이 지금 숨을 빨리 들이셔야 되는 거를 안 하고서 1분 가까이 숨을 참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큰 고통이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는 물을 먹었어. 그랬더니 첫날 가서 2번 실패하고 그 밑에 웨이트 뿌려놓은 거 한 10개를 그냥 일사천리로 다 주웠어. 그러니까 오씨 이거 내가 본 사람은 막 제일 잘한대. 너 수영 언제부터 했어? 수영 초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오씨 수영 잘한대. 너 나중에 너 특전사 가겠다. 특전사 안 가고 싶은데. 맨날 돌아다니면서 전국 각지를 다녔지 진짜. 위에 아저씨들한테 들은 건 필리핀이나 이런데 가서 한국에서 왔고 스쿠버 자격증 있다 그러면 그냥 니네가 알아서 놀아 이런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바다가 세계에서 알아주는 개 지옥 같은 곳이야. 물속의 바람이라고 하는 조류가 졸라 세서 그런 조류를 뚫고 포인트를 찍고서 오고 막 뭐 구경하고 이러고 오던 사람들은 필리핀이나 저기 적도에 있는 데 있는 섬나라 이런 데 가면 물론 그런 데도 좁은 데는 이제 조류가 세겠지만 그런 데를 제외하고 그냥 대부분의 그냥 레저 관광하는 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는 파도도 없고 조류도 없는 거야. 그냥 가면 풀장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가서 니네 마음대로 놀아 이러.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스킨스쿠버 하기에는 레저로 특히 레저나 이렇게 뭐 바다 구경하려고 하는 용도로는 그닥 좋지만은 않다. 그나마 조금 그런데 레저로 사용할 만한 바다가 남해 바다. 남해는 볼 게 많아. 남해는 그래도 물고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그래도 왕성하게 있어요. 거긴 동해도 물고기들이 있는데 남해가 약간 사파리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동해는 씹야생이야.